잿빛 생쥐에서 화려한 호랑이로 눈부시게 변한 할머니를 이웃 사람들은 큰 구경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난 할머니가 생쥐가 아니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늘 엄숙하기만 한 할아버지 때문에 그 아름다운 색깔들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지냈을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 김다원입니다. 추석을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할머니도 만나 뵙나요? 할머니의 손길을 받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손길에 담긴 사랑을. 오늘은 천일야화보다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라피 샤미의 책 101가지 거짓말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할머니 혹은 호랑이를 오랫동안 생쥐로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집은 금방 쓰러질 듯한 낡은 집이었다. 할아버지는 돈이 많았지만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었다.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사죄의 기도를 올렸고 겨우 목숨을 유지할 정도의 음식만 먹었다. 열정으로 가득한 할머니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렇지만 친척들은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원래는 생쥐 같았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별의 아픔으로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때부터 호랑이처럼 거칠어졌다고 생각했다. 난 할머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순진한 생각에 당시 뉴욕 시장이었고 나중에 미국 부통령까지 지낸 록펠러의 아들 넬슨 록펠러에게 편지를 썼을 때 큰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나를 두둔해준 유일한 사람도 바로 할머니였다. 나는 그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거기엔 정말 흥미진진한 사연이 있다. 난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편지에 많이 쓰곤 했다. 우리 동네 주교의 운전사가 한 여자아이를 차로 치웠을 때도 난 교황님에게 편지를 보냈다. 예수님은 늘 걸어 다녔고 특별한 날에만 작은 노새를 타고 다녔는데 우리 동네 주교는 무엇 때문에 좁은 골목길을 큰 차를 끌고 다녀야 하느냐고. 하덱 대통령 앞으로도 편지를 썼는데 대통령을 축출하려던 쿠데타 요원들에게 이왕 쿠데타를 하려면 방학 중에 하지 말고 학기 중에 하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 내용이었다. 특별한 방학이 있도록 말이다. 우체국에 다니는 엘리아스는 내 편지가 교황이나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내가 수신인의 이름만 달랑 적었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순진하게도 난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교황이 어디에 사는지 누구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하덱 대통령의 주소는 몰라도 될 것 같았다. 모르가나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님까지도 출입 통제 구역 안에 누가 사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엘리아스는 편지가 정확히 전달되려면 반드시 주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차츰 학교 건물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허술한 창문 틈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학교를 지을 때 사람들이 동양에도 긴 겨울이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 해에는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고 산 위에는 눈까지 내렸다. 우리는 습한 교실에 앉아 벌벌 떨며 기침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넬슨 록펠러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 게다가 그는 예술과 건강, 학교를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한다고 했다. 그래서 난 그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실수하지 않을 생각에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은 다음 미국 대사관을 찾아갔다.
꼿꼿이 서 있던 경비는 동사하기 직전이었다. 나는 꾸벅 인사를 하고 대사를 만나러 왔다고 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였는지 아니면 놀라서였는지 군인은 앞장서 걷다가 손을 비비며 비서실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운이 좋았다. 군인이 내 용무를 농담조로 말했고 막 우편물을 찾아오던 여직원은 나를 흘낏 쳐다보더니 따라오라고 했다. 대사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에 혼자 있었다. 비서가 목례를 한 다음 귓속말로 내 용무를 전하자 그는 미소 띤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니 유창한 아랍어로 자리를 권했다. 록펠러 씨가 미국에서 가장 부자라는 말이 정말입니까? 난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갔다. 글쎄, 그가 가장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자인 것만은 확실하지.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하지? 대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 사람한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어서요. 난 마음속으로 준비했던 말을 침착하게 말했다. 100억 달러는 훨씬 넘을걸. 500억 달러나 1조 달러쯤. 그런데 왜? 우리 학교를 고칠 수 있도록 돈을 좀 기부해달라고 하려고요. 그래? 대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대사에게 그 백만장자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대사는 무척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록펠러 씨의 주소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그렇게 해서 난 주소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를 않았다. 미장인 샤릴 아저씨는 3만 리라만 있으면 학교 지붕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목수인 모세 아저씨는 창문을 바꾸는 비용도 3만 리라쯤 들 거라고 했다. 난 환율을 따져본 다음 록펠러 씨에게 15,000달러만 기부해달라는 내용으로 짧은 편지를 썼다. 존경하는 록펠러 씨,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괜찮으시다면 저희에게 15,000달러를 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절반은 미장이 샤릴 아저씨 몫이고 나머지 절반은 목수 모세 아저씨의 몫입니다. 그 돈만 있으면 우리 교실에 빗물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부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를 때까지 비 오는 날마다 귀하와 귀하 가족의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딕 올림. 난 류마티즘을 앓고 있는 영어 선생님께 번역을 부탁하고 절대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선생님은 쉬는 시간에 그 편지를 번역해서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 내게 넘겨주었다. 오후에 난 얼른 집으로 가 다시 편지를 깨끗이 옮겨 쓰고는 주소를 적고 일주일 지용돈이 다 들어가는 우편류에 불평하며 편지를 보냈다. 몇 주일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날마다 답장을 기다렸지만 우체부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내 조바심을 눈치챈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마침 점심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난 넬슨 록펠러 씨로부터 답장을 기다린다고 했다. 웃느라 음식을 잘못 삼키는 바람에 아버지는 한참을 고생해야 했다. 아버지는 계속 웃다가 결국 소파에 주저앉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동생 사하르와 파디도 배꼽을 잡으며 웃었다. 록펠러 씨한테 편지를 보내다니. 아버지는 웃으면서 눈물까지 닦아냈다. 아예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지 그랬니?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겨우 흥분을 가라앉힌 아버지가 다시 식탁으로 왔다. 아버지, 빗물, 록펠러가 모두 미웠다. 오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왔다.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우스웠는지 곧장 내가 록펠러 씨에게 편지 쓴 이야기를 했다. 아마 내일은 후세인 왕이나 유엔 앞으로 편지를 쓸 거리요.
록펠러 씨가 답장을 해줄 만큼 한가하다고 생각하다니. 평소에 거의 웃지 않는 할아버지가 빈정거렸다. 모두들 나를 비웃었지만 할머니만은 예외였다. 왜 안 된다는 거야? 할머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었다. 훌륭한 사람이라면 어린애한테 왜 답장을 안 하겠어?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달라는 것도 아닌데. 사딕은 분명히 답장을 받을 거야.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은 다시 박장대소했고 평소에 할머니 앞에서 감히 웃지 못하던 아버지도 크게 웃었다. 아버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래층에 사는 엘리아스에게도 창문 너머로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가 무슨 일인가 궁금해했던 것이다. 우체부였던 엘리아스는 내 편지 이야기를 듣고 웃었고 그의 식구들까지 모두 나를 비웃었다. 이튿날부터 사람들은 나만 보면 짓궂게 놀려댔다. 우리 집은 3층에 있어서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공터를 가로질러야 했는데 난 오래진 나무 아래에 모여 점심을 만들거나 커피를 마시는 이웃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한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래, 로크포트인지 로킥 챌런지 하는 사람한테서 답장은 왔니? 그 돈 오면 우리한테 뭐 해줄래? 우리 같은 사람 아는 척이라도 하겠니? 차라리 미국으로 직접 날아가 보지 그래. 짓궂은 질문들이 수없이 쏟아졌다. 오직 할머니만 록펠러 씨가 답장을 보낼 거라고 굳게 믿었다. 할머니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내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말했다. 참아라 얘야. 인내는 용기의 어머니란다. 어느 날 우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체부가 와서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사딕, 편지 왔어. 미국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금방 굳어졌다. 난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렸다. 할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 내게 말했다. 얘야, 어서 나가 편지를 갖고 오너라. 음식이 식으니 빨리 돌아오렴. 이웃 아주머니 12명, 아저씨 8명, 노인 3명, 아이들 22명, 비둘기 13마리, 카나리아 12마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하던 공터가 일순간에 조용해졌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다. 우체부 아저씨는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한 분위기에 눌려 욱주춤거렸다. 멋쩍은 듯 잔기침을 몇 번 한 그는 아까보다 훨씬 더 작은 목소리로 편지가 왔다고 했다. 난 한 번에 3칸씩 계단을 뛰어내려가 편지를 낚아채서는 똑같은 속도로 뛰어 올라왔다. 그제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우체부 아저씨 카나리아 소리, 구구거리는 비둘기 소리가 났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하면서 뉴욕이라는 소인이 선명하게 찍힌 편지 봉투를 슬쩍 훔쳐보았다. 할머니가 내게 살짝 윙크해 보였다. 밥이나 천천히 먹거라. 록펠러 씨 편지는 나중에 내가 읽어주마. 그날 난 평생 배틀 뒤에 앉아있기만 하던 할머니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버지는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영국식 수녀원에서 4년 동안 공부했다고 했다. 할머니가 소리내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사디꾼에게 보내준 편지는 반갑게 잘 받았네. 할머니는 한마디라도 놓칠까 창가로 몰려든 이웃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게 더 큰 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자네 편지를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네. 춥고 습한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아주 슬픈 일이지. 자네와 자네 친구들이 애처롭다네. 비서관을 통해 알아보았더니 록펠러 재단에서 지난 1월에 모르가나의 학교와 복원을 위해 아동구호재단 이사장인 알리아 하덱 부인 앞으로 $30,000를 송금했다더군. 안 됐지만 더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겠네.
우리 1년 예산이 4,500만 달러밖에 안 되거든. 미안하네. 아무튼 자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네. 넬슨 A. 록펠러로부터. 할머니는 재단의 직인이 찍힌 편지를 내게 건네주고 내 양볼에 입 맞춘 다음 가소롭다는 듯 모여든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내가 그랬었지. 록펠러 씨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딕은 거짓말 안 해. 할머니는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미국의 정치인 앞으로 편지를 보내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어쨌든 미국은 우리의 적국이니까요. 엘리아스가 우리를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큰아들이 비밀 경찰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에 일순간 긴장이 돌았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동네 사람을 밀고 한 적은 없지만 나와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나이가 20이 넘었는데도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 카나리아뿐이었다. 더구나 록펠러는 유태인이라던데. 교통순경 무신이 자기 집 부엌에서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엘리아스가 맞장구 쳤다. 아버지는 완전히 얼어서 밖을 내다보았다. 이거 큰일이다. 저 녀석이 다 적고 있어. 밖을 보니 엘리아스의 작은 아들이 오렌지 나무에 기대 서서 작은 수첩에 뭔가 끄적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난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네 귀한 아들이 록펠러한테 편지를 보내 스파이 취급을 받게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보며 벌컥 화를 내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할아버지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진정하구려. 저런 애송이가 뭐가 두려워요. 오스만족이 쳐들어왔을 때 한 개 대대를 모두 때려눕힌 당신인데요. 할머니는 진지하게 말하고는 창문 밖으로 소리쳤다. 도대체 누가 록펠러 씨에 대해 험담을 한 거야? 영부인에게 돈을 보냈는데 어떤 멍청한 작자가 사딕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뭐라고? 유태인?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교통순경이 영부인보다 더 똑똑할까? 영부인이 그 사람한테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먼저 그것부터 제대로 알고 말하시지. 할머니는 엘리아스의 아들 쪽을 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부인이 스파이 짓을 했다고 밀고 하면 아마 큰 상을 받을걸. 너 뭐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 뭐라고 썼지? 이리 줘봐. 엘리아스가 아들을 다그치며 따귀를 때렸다. 내 집에 사는 한 다신 이런 것 적지 마. 엘리아스가 다시 아들이 따귀를 때렸다. 무신이 달려와 자초지종을 캐묻고는 판정을 내렸다. 아무리 유태인이라도 록펠러 씨가 아이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 우리나라에 돈을 기부했다면 우리에게 한 푼도 안 내놓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지. 무신이 엘리아스의 아들을 설득했다. 그러자 엘리아스의 아들은 옛날에 유태인이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뒷돈을 대주어 다른 아랍인들을 부추겨서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했다. 엘리아스와 무신은 마당으로 나와 커피를 마시며 카나리아와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의 일장연설로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얼굴 색이 바뀌었다. 할머니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는 꼬박 40일 동안 상복을 벗지 않았다. 그런 다음 사람들을 불러 바닥에서 지붕까지 집을 싹 뜯어 고쳤다. 텃밭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색깔의 장미도 심었다. 집은 눈부신 흰색이 되었다. 문은 파란색, 창문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덧문들도 노랑, 초록, 보라색 등으로 화사하게 칠했다. 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시던 아버지는 작은 집이 온통 알록달록하게 변해가자 크게 낙심하셨다.
하지만 그 후의 다른 변화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는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너무나 멋있었다. 77이 아니라 55쯤으로 보였다. 아버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는 표정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니었다. 정말 멋져요, 어머니. 이런 좋은 실크를 어디에서 구하셨어요? 할머니는 값을 잘 흥정했다는 말을 하며 끝없이 말을 이었다. 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아버지가 대화에 끼어들 수 있었다. 그 연세에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큰 소리로 웃었다. 화려하다고. 너무 밋밋하지. 진짜 화려한 색은 내 다음에 보여주지. 할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우리 모두 따라 웃었지만 아버지는 끝내 웃지 않았다. 잿빛 생쥐에서 화려한 호랑이로 눈부시게 변한 할머니를 이웃 사람들은 큰 구경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난 할머니가 생쥐가 아니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늘 엄숙하기만 한 할아버지 때문에 그 아름다운 색깔들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지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이웃 사람들이 할머니가 예쁜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고 쑥덕거렸다. 그 말을 들은 그 이틀 후에 할머니는 정말로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에 나왔다. 그날 난 처음으로 여자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가 자전거를 탄 최초의 아랍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고령임은 확실했다. 할머니는 불안하게 비틀거렸다. 그 모습을 본 이웃 사람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지만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어느 날 동생 사하르는 찻집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할머니를 봤다며 흥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랍계 여자가 찻집에 앉아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거짓말이라며 사하르의 따귀를 때렸다. 사하르는 억울하다며 울었고 어머니가 사하르를 달랬다. 난 그날따라 더 늙어 보이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 사하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오후 찻집에 가서 담배를 피운다는 말을 할머니한테 직접 들은 거려? 아버지는 흥분을 가라앉히기는커녕 나까지 때리려고 했지만 내가 살짝 피하자 더 화가 나 내 쪽으로 라디오를 집어던졌다. 등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갑자기 청명한 자전거 숨소리가 들렸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할머니가 아주 능숙한 솜씨로 자전거를 타고 온 것이었다. 할머니는 흰 바지에 흰 셔츠, 커다란 빨간 모자와 운동화 차림이었다. 원래 날씬한 편이었지만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으니 운동선수처럼 보였다. 이웃 사람들은 많이 놀란 듯했지만 킥킥거리거나 비웃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멋진 커브를 그린 다음 자연스럽게 내렸다. 잘 지냈니? 난 할머니에게 인사한 다음 올라가면서 방금 전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설마 찻집에 가는 것까지 맡겠다는 건 아니겠지? 그곳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보다 훨씬 순박하던데. 아버지와 할머니는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물론 아버지가 밀렸다. 아버지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화만 냈다. 할머니를 집 밖으로 내모는 아버지를 보면서 난 이웃 사람들 보기가 민망했다. 아버지는 매몰차고 냉정했다. 두고 봐라. 머지않아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울 때가 올 거야. 두고 보라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내뱉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몇 년 동안 할머니는 우리 집에 발길을 끊고 지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몰래 할머니를 찾아갔고 아버지의 좁은 소견을 비웃었다. 할머니는 장수했고 세계 여행도 2번이나 다녀왔다. 그런 일이 있은 이 2년 후에야 할머니와 화해한 아버지는 할머니 걱정을 많이 했다. 할머니가 여행을 떠나면 아버지는 할머니가 사자나 곰, 강도에게 습격을 당하는 악몽을 꾸곤 했지만
할머니는 매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고 양손엔 작은 선물 꾸러미까지 들려 있었다. 앞마당에서 할머니가 여행담을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모두 어린아이들처럼 모여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는 집에서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해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단골로 다니던 찻집은 할머니의 죽음을 기리는 뜻에서 하루 동안 문을 열지 않았다. 할머니의 얽힌 이야기를 여기까지 해주자 말라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는 약속도 있고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군인들이 할아버지를 추적했을 때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주려는데 말라는 무서워하면서도 정말 재미있어 했다. 난 그 이야기를 무대에서 할 이야기 1탄으로 정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대에서 할 이야기를 말라에게 먼저 들려주기로 약속했다. 이야기는 더 이어집니다. 재미있는 할머니 이야기, 또 그런 할머니를 둔 손자. 여러분의 할머니와 또 여러분은 어떻게 추억을 만드셨나요? 자, 다음 이야기는 다음 토요일에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